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동양 파트를 찍어서 올리려고 했으나 산소미 포함이 너무 재밌어서 6시간 동안 게임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수송기술 동양 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 교과서 100 몇 페이지? 왜 해산이라 육상밖에 없음? 여기 있다. 140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수송기술 동향 육상. 일단 육상 수송기술은 앞에 발전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기차랑 자동차로 크게 나뉘는데요. 자동차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동차. 그래서 이게 기가쌤 이유는 모르겠는데 동양 파트를 교과서인 것보다 훨씬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할 게 많아요. 자동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원리 같은 게 나와 있죠. 동력, 일단 자동차의 동력 발생 장치라고 하면 이게 엔진이죠.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지금 자동차는. 자,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솔린 기관은 불꽃점화,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거는 1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현재의 내연기관차죠. 그래서 내연기관 가솔린, 디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들, 이제 다양한 친환경 차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 연료전지차가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죠. 친환경,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 전기차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전기로만 가는 차를 전기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동기, 즉 모터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해는 모르겠는데 교과서에서는 모터를 다 전동기라고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모터가 좀 더 익숙할 텐데 학생들한테 그냥 올바른 용어를 쓰게 하려는 건지. 네. 아무튼 전기를 쓰기 때문에 축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축전지라면 그냥 배터리랑 같은 뜻입니다. 이 배터리가 필요한데 자동차를 구동시킬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저장 용량이 굉장히 커야 해요. 이게 보통 전기차가 1kW로 5km를 주행해요. 5km를 1kW로 주행한다는 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차가 한 번 주행하면 얼마 가죠? 나 모르는데. 뭐 연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km 간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차가 가는 만큼 가려면 100kW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충전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없죠, 근본적으로. 왜냐면 화석 연료를 떼워서 생기는 매연 같은 게 안 나오니까. 물론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의 문제니까 전기차 자체가 환경오염을 만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진이 없죠. 그러면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좋다. 소음도 적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국가 보조금으로 구매를 장려하고 있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충전 시간. 배터리가 충전되는 원리를 보면 알겠지만 이 원리는 약간 너무 물리적인 파트라서 설명은 안 하겠고요. 많이 충전하면 많이 충전할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0%에서 80%까지 올리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칠게요. 그럼 80%에서 100%까지 올리는 데는 10시간이 걸리고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방금 것도 좀 수치를 줄였고요. 실제로는 차이가 훨씬 많이 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충전하는데
연료 충전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리지만 전기 충전은 훨씬 오래 걸리죠. 이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충전시설. 주유소가 많듯이 전기차 충전시설도 많아져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축전지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축전지는 전기 직류를 저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기는 교류입니다. 따라서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이 각종 발전의 경우에는 이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과정을 인버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다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율, 연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연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도 없겠지만 연비는 일정량의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뜻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낭비되는 그런 에너지를 전기를 저장했다가 쓰는 거죠. 한마디로 효율이 높아집니다. 내연기관 플러스 전기. 그래서 자동차에서 항상 동력을 100%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감속을 한다라던가 잠깐 멈춘다 이럴 때 마찰력, 열 같은 걸로 에너지가 손실이 되겠죠. 손실되는 동력 축전기. 왜 일본어로 바뀐 거야? 축전지 저장.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차는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 충전. 이거를 우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봅니다. 자, 일단 단점. 장단점으로 정리할게요. 장점, 환경오염. 하이브리드 차도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장점, 연비 높음. 그리고 전동기 사용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사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이제 배기가스 등 배출량이 적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덜하다. 단점이 있다면 가격. 그 다음에 전기차에 비하면 완벽하게 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없다. 이 부분 이해했고요. 하이브리드 차의 구체적인 원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설마 내시겠어?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손실된 동력을 축전지로 저장한다. 다음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일단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데 이 수소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너지 파트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원리보다는 특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 전기차의 최대 단점이 충전 시간이었죠. 근데 수소차는 수소만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짧아요. 심지어 수소는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충전 시간이 더 짧습니다. 기체라서 스스로 확산하니까. 충전 시간 짧음. 그리고 똑같이 환경오염 없죠. 또 소음, 승차감 다 좋고요. 그리고 충전하면 주행할 수 있는 거리 길어요. 이러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단점도 있죠. 일단 무엇보다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나마 전기차 충전소는 요즘 아파트에도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수소 충전소 진짜 없어요. 그래서 수소차를 사더라도 내가 막 수소차 충전소에서 엄청 가까이 사는 게 아니면은 충전을 하기 위해 또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수소를 지금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수소를 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소차 광고 같은 경우에서는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수소는 우주에서 제일 많은 게 맞는데 문제는 우주에서 수소를 가져오는 게 아닌데 최소한 지구에 있는 수소 중에 인간이 쉽게 포집할 수 있는 수소는 공기 중에서 포집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신에너지 파트에 나오겠지만 석탄 액화및 가스화에서 그 수소가스만 따로 포집해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화석 연료와 관련돼서 제작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환경오염이 발생해요. 이걸 우리는 그레이 수소라고 불러요.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있어요. 환경, 그레이 수소. 이렇게 수소차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차의 원리, 기본적으로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신에너지 파트 딸게요. 이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랑 산소를 반응시키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겠죠. 뭐가? 물이 발생하겠죠.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 과학에서 배우죠. 네. 다음 기차입니다. 자동차는 여기로 하고요. 기차. 일단 지금 쓰는 기차는 크게 세 종류예요. 디젤 기관차, 전동차, 자기 후상 열차. 일단 디젤 기관차 142페이지입니다. 디젤 기관을 이용해요. 이름 그대로 디젤 기관. 그래서 디젤 기관이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가 전동기 그리고 바퀴. 근데 왜 디젤 기관으로 직접 바퀴를 돌린 게 아니라 발전기를 거치고 전동기를 거칠까요? 왜냐? 일단 발전기와 전동기를 사용한 방식이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해요. 디젤 기관은 그리고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치면 공해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죠. 공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발전기를 쓰기 때문에 기차 내부에 필요한 전력을 굳이 밖에서 더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기차 내부에 전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안에도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당장 KTX 같은 거 타보면 충전하는 그 플러그 있잖아요. 그 전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와 전동기를 거친다라는 거. 그 다음 전동차. 제일 많죠 사실. 지하철 같은 거 다 전동차고요. 전차선이 있는데요. 이 전차선은 외부에 있는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무궁화호 같은 거 통과한 거 보면 위에 줄 있잖아요. 그 줄인 거죠. 그래서 이 전차선을 직접 연결시켜 놓는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닿아 있는 또 다른 선이 있어요. 그게 집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옷걸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굳이 집전 장치를 사용한 이유는 전차랑 전차선이 직접 닿아 있는 것보다 집전 장치를 사용한 게 좀 더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차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압 그리고 집전 장치를 통해 기차와 접촉해서 기차에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고전압이었으니까 실제 사용한 전기를 낮춰줘야겠죠. 변압기. 그리고 나서 기차 내부 전원 및 전동기로 가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부상입니다. 1편에서도 잠깐 자기부상 설명을 했었는데요. 부상과 추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부상이 뜨는 거고요. 추진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부상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석의 힘을 이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반발식과 흡인식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반발식은 문자 그대로 서로 밀어내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같은 극끼리 서로 밀죠? 같은 극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 탈선을 하기 쉬워요. 왜냐? 서로 밀고 있으니까 흡인식에 비해서 더 탈선하기 쉬운 거죠. 그럼 흡인식은 뭐냐? 흡인식은 반대로 다른 극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극이면 서로 붙지 않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부상 열차의 레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잠깐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 반대인가? 아, 이게 아니네. 이거를 뒤집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끼워져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네, 아무튼 끼워져 있어요. 디귿자처럼. 그러면은 이 윗부분에서도 자석이 있겠지만 윗부분이 아닌가? 이 뒤집혀진 상태에서 제일 넓은 부분에서도 자석이 있겠지만 위에 있는 부분에 자석이 있겠죠. 그러면 그 끌어당긴 자석의 크기, 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 힘의 크기의 차이로 인해서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때는 전자석을 이용해요. 왜 전자석을 이용하냐? 자석을 껐다 켰다 할 수 없죠. 자석은 계속 자석이죠. 그런데 전자석은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극과 다른 극의 자석을 이용하면서 전자석을 이용합니다. 기차가 지나가면서 앞에 있는 건 땡기고 뒤에 있는 건 밀면 기차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육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해상으로 가겠습니다. 해상도 크게 배랑 잠수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박. 일단 선박도 추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원자력 이것저것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디젤입니다. 디젤 기관이 디젤 기관이 발전기를 돌려요. 앞에 기차랑 비슷하게 여기도 직접 프로펠러를 돌리지 않습니다. 디젤 발전기, 그 다음에 전동기, 프로펠러, 그리고 발전기. 왜 전공기라 써놨냐? 전동기뿐만 아니라 배 전원으로 써요. 배도 기차랑 비슷하게 내부에서 전원을 어떻게든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젤 기관을 이용한다. 그리고 또 발전기가 전동기, 배 전원으로 갈 때 축전기를 거치겠죠? 축전기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전기를 미리 저장할 수 있으니까 디젤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양이 감소하죠.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배에 많은 디젤을 실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매연 발생량도 감소하니까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선박은 이 추진 장치도 추진 장치지만 선박 안전 장치도 중요한데 배는 물 위에 떠서 가죠. 그래서 물 위에 떠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안 타봤지만 물론 제가 배를 싫어해요. 아무튼 되게 큰 배는 잘 안 흔들리잖아요. 오히려 크면 더 강력하게 흔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 선박의 원리 중에 이제 선박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크게 뱃머리 제어 장치, 그리고 옆면 날개, 그 교과서에서는 안전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평형수가 있어요. 일단 뱃머리 제어 장치는 방향이에요. 뱃머리 제어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방향일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방향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펌프를 설치해서 그 펌프가 물을 특정 방향으로 보내면서 이제 뱃머리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방향을. 그리고 옆면 날개, 안전장치. 특히 큰 배일수록 먼 바다에 나간 경향이 많은데요. 원양어선 이런 거 유튜브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파도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 파도에서 좌우 흔들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제 날개를 유체 역학적인 구도로 설계를 해요, 일단. 그 다음에 이게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움직임을 조절함으로써 파도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되지? 날개가 움직이면서
파도에서 흔들리는 걸 최대한 막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 반대 방향으로 내리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리고 평형수. 배가 안정적이려면, 배뿐만 아니죠, 모든 물체가 안정적이려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물병을 세운다고 쳐요. 물병을 세우는데 물은 당연히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물병이 서 있겠죠. 근데 만약에 중력이 버그가 나서 물이 위에 떠 있는 물병이 있다고 쳐요. 그럼 걔가 안정적일까요? 덜 안정적이겠죠. 비유가 이상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형수 같은 경우에는 배에 채웁니다. 안정성 증가. 그리고 이 평형수는 그냥 처음에는 실제로 배 안에서 쓰는 물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탱크가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소모됨에 따라서 평형수가 없으면 불안정하니까 바닷물에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 평형수는 또 선체가 어떤 방향으로 만약에 기울어진다면 물이 이동하니까 그 물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마치 오뚜기. 자, 그리고 나서 또 특이한 형태의 선박이 하나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위그선이에요. 위그선은 일종의, 이거는 비행기도 아니고 선박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 싶은데 처음 보면 일단 선박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 선박이냐? 아이씨, 일본어 됐다. 일단 위그선은 물 위에서 이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없으면 못 날아요. 수면에서. 그래서 위그선의 원리는, 자, 위그선이 뜹니다. 비행기가 뜨는 힘은 양력이죠, 상식. 이제 양력, 위그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수면에, 그러면 날개 아래에 있는 공기들이 압축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분자가 있게 되는 거죠. 압력이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압력은 밀잖아요. 비행기를 다시 위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 양력 원리. 교과서에 아주 좋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 선박이라기엔 빨라. 선박보다 속도 빠름. 그리고 비행기보다 연료 소모가 적어요. 적은 게 뭐야? 연료 소모 적음. 자, 그러면 위그선을 이용해 수송할 경우 이제 비행기의 단점, 연료 소모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도 감소하겠죠? 그리고 속도가 느린 것도, 속도가 느리다는 사실도 선박에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처럼 거대한 활주로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위그선은 근데 아직까지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도입된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그 다음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 말했던 자기부상 열차처럼 잠수, 추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잠수는 문자 그대로 물에 가라앉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많은 잠수함들은 디젤 기관을 쓰죠. 근데 디젤 기관은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 안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디젤 기관을 쓰니까 수중 사용 불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며칠에 한 번씩 물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수면 위 발전, 축전지, 이렇게 축전지에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 축전지에 저장해놨던 전기로 전동기를 돌려요. 그리고 이걸로 프로펠러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단점이 뭐냐? 며칠에 한 번씩 올라와야 되죠. 그런데 며칠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뭐 탐사용이라던가 이러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특히 군용 잠수함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 잠수함의 최대 목적은 안 들키는 건데
이 위로 올라오는 시간에 들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한 게 바로 핵잠수함이다. 올라와야 하는 문제점.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핵분열 반응 자체는 공기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물속에서 머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수. 이게 잠수가 아니라 추진님 죄송. 잠수는 문자 그대로 뜨는 거죠. 아니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 거죠. 근데 잠수함은 무거워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잠수함이 무거우니까 잠수를 시키려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을 조절한 방식으로 잠수를 시킬 수 있는데, 공기가 많으면 당연히 밀도가 감소하겠죠? 밀도가 감소하면 물 위로 뜨겠죠? 그리고 반대로 물을 주입하면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그래서 공기를 양 조절, 이 방식으로 조절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우주항공으로 넘어갑니다. 우주항공. 그래서 우주항공은 크게 우주항공이 아닌가? 맞나? 맞네. 항공 먼저 하겠습니다. 항공은 비행기죠. 그래서 비행기에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지금? 비행기의 원리랑 그냥 원리? 비행기에 작용한 힘 4가지 다들 알죠? 유명하죠? 추력, 양력, 중력, 항력입니다. 이 중에서 항력,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고, 양력,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이씨 불편하다. 원래 있다고요 한 거는? 됐다. 자, 추력 항력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추력은 비행기가 제트기관을 사용하니까 추력 바이 제트기관. 그럼 항력은 누가 발생시키냐? 항력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요. 바로 공기저항 때문입니다. 항력 바이 공기저항. 공기저항을 무시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공기저항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 만약에 공기저항이 없으면 A4용지랑 같은 크기의 공은 떨어지는 속도가 같아요. 이론상. 근데 아니잖아요. 공기저항 때문이에요. 공기저항은 속도에 비례한 힘이기 때문에 비례 아닌가? 속도 제곱 비례인가? 아무튼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공기저항이 생각보다 역할이 크다. 따라서 공기저항을 이긴 만큼 강력한 추력을 가진 비행기가 중요하다. 그럼 이 공기저항을 감소시켜야겠죠. 어떻게 감소시키냐? 바로 공기 자체를 처음부터 밀도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유체 역학적인 구조로 설계를 하거나. 잠깐만요. 유체 역학 그리고 공기 밀도 희박.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고공, 특히 장거리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난기류 같은 악천후를 피하기 위함도 있지만 공기 밀도가 희박한 곳으로 가서 더 빠르게 가려는 의도도 있어요. 그리고 추력은 제트 엔진인데 제트 엔진은 앞에 설명했죠?
제트 엔진의 핵심은 반발력입니다. 그리고 양력, 중력인데요. 양력은 날개 주변의 공기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자, 공기가 빨리 흘러요. 그리고 압력이 낮아져요. 연속 방정식에서 너무 넘어갔다. 아무튼 알면 되는 거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압력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바이 베르누이 원리. 베르누이 원리 뭔지는 검색하세요. 알면 이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심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점심에 비빔면을 먹어야 되는데요. 거의 다 됐대요. 그래서 제가 먹어야 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양력 바이 베르누이 원리 질문고. 궁금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유체 파트를 잘하지 않아요. 저는 유체 지구과학밖에 못함. 아무튼 중력은 중력이에요. 그래서 중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력이 비행기가 뜨는 힘, 추력이 앞으로 가는 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 있죠? 초음속 비행기, 왜 하필 기준이 음속일까요? 음속을 돌파할 때 소닉붐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간 음파보다 내가 빨리 가면 그 음파를 도달한 바로 그 시점에 소리가 막 중첩돼서 들려요. 그러니까 마치 도플러 효과. 그러니까 이상한 도플러 효과인 거죠. 자, 소리의 속도는 340. 이건 미터 퍼 세크고요. 이거를 비행기에서 많이 쓴 단위인 킬로미터 퍼 아워로 환산하면 1, 2, 3, 4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됩니다. 약 1, 2, 3, 4. 근데 일반 비행기는 약 600. 그러면은 2배 이상 빠른 셈이죠. 대신 빠른 만큼 수용 인원이 작아요. 왜냐? 날렵한 구조여야 되고 뿐만 아니라 무게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수용 인원이 작아요. 때문에 비용이 비싸요. 예전에 콩코드라고 있었어요. 두루마블 많이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콩코드 여객기는 빨랐지만 소음이랑 비용 때문에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인간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드론은 다 4개가 달려있지만 4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비행기처럼 생긴 경우도 있고요. 혹은 4개의 형태는 우리가 쿼드콥터라고 부르고요. 그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 쿼드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면 이제 다른 형태의 무인항공기도 충분히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항공기는 지금은 항공 촬영 같은 걸로 많이 쓰이고요. 군사 목적으로도 쓰이고 또 농약 같은 거 뿌릴 때도 쓰이고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동양이 끝난다. 그리고 아니다, 안 끝났구나. 우주상공 해야 되나? 우주항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라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나서 다음 시간에 우주항공과 안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